옛날 안동 땅에 조한동이라는 백정이 살았지요. 그런데 그는 백정이라 해도 보통 백정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천한 일이라며 하질 않는 소 잡고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며 모은 재산이 3천석에 이르렀고 종놈들도 수십 명 거느리며 사는 그야말로 큰 부자였지요. 집은 기와집이었고 안채에는 부인과 여종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으며 사랑채에는 손님들이 드나드는 걸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헌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의 굴레는 벗을 수 없었습니다. 백정은 백정일 뿐 양반을 드나들 수도 없고 양반과 혼인을 맺을 수도 없었지요. 조한동에게는 문남독자 외아들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8살로 한창 총명할 나이였지요. 얼굴이 반듯하고 눈매가 총명해 보는 이마다 저 아이는 글만 배우면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백정 신분으로는 서당에 보낼 수 없으니 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매일 아침이면 아들이 방으로 들어와 공손히 문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러곤 아버지 무릎 등을 기대 앉아 머리를 쓰다듬게 했지요. 조한동은 아들의 그 작은 등을 어루만지며 저도 모르게 흉하고 긴 한숨을 내뱉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몰랐지요. 하지만 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니 어느 날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보시면 자꾸 한숨을 쉬십니까? 글쎄다. 내 얼굴을 보니 자연히 한숨이 나온다. 그 말이 석연치 않아 아들은 또 물었지요. 부자간에 숨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동은 마침내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천직이라 너를 글방에도 못 보내고 글자 하나 가르치지 못하니 그게 한이 되어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구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 어렵지 않다니? 아버지, 며칠 뒤면 설이 옵니다. 명주며 비단을 몇 필 사고 쌀도 몇 가마니 장만하십시오. 그것으로 부임하신 사또께 세찬을 드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한동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제게 맡기십시오. 사또께 세찬을 드리고 아버지의 정성을 보이면 사또 댁에서 저를 아들처럼 거두어 공부를 시켜주실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말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야무졌고 그 말투 속에는 어른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한동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놈 보통 녀석이 아니로구나. 내 말대로 해보마. 그리하여 조한동은 설 무렵 값비싼 옷감과 쌀을 장만해 부임한 사또 댁에 세찬을 보냈습니다. 사또 역시 조한동이 평소 덕을 베풀며 살던 인물인 것을 아는 터라 내심 호의적으로 받아주었지요. 그러나 조한동은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백정 신분이라는 굴레가 그를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조한동은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 술을 기울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은 걱정스레 물었지요. 서방님, 무슨 시름이 그리 크십니까? 부인.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뭘 하오. 내 아들이 글을 못 배우고 양반집 도련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 신세가 서글프지 않소. 한편 사또에게 세찬을 바치고 사또 댁에 들어간 조한동의 아들은 그 뒤로 더욱 빛을 발했지요. 사또는 처음에는 백정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한 성품과 총기 있는 눈을 보고는 점점 정을 붙였습니다. 사또 댁에서 조한동의 아들을 사또 도련님과 함께 배우는 서생이라 부르며 글방에 앉혔지요. 글 선생은 글 한 자만 가르치면 10자를 깨닫는 아이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비상한 제목이로다. 하루에 천자문을 다 외우는구나. 아이는 글씨도 곧잘 써서 한 번 붓을 들면 힘이 있었고 글을 짙게 하면 마치 양반과 선비들처럼 사자성어를 술술 풀어내니 보는 이들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또 댁 사람들도 어느새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챙겼지요.
세월이 흘러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아들은 글과 학문을 모두 익혔습니다. 어느 날 글 선생이 웃으며 말했지요. 이제 배울 게 없다. 과거에 나가도 손색이 없겠구나.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곧장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배울 것을 다 배웠습니다. 벌써 10년을 채우려면 아직 멀었거늘. 스승님께서 더는 배울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들의 눈빛은 어느새 평범한 백정의 자식이 아닌 어엿한 선비의 기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곧장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옵니까? 3,000석직이나 된다. 그렇다면 1,000석의 문서를 떼어 사또께 드리소서. 왜 1,000석을 떼어주란 말이냐? 사또께 문서를 드리고 인장을 받아야 합니다. 인장을 받으면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명분을 먼저 보고 따르지 않습니까? 조한동은 아들의 당찬 말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또는 1,000석 문서를 받고 3대 좌수 인장을 찍어내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조한동은 3대 좌수로서 좌수 풍계를 갖추었으니 양반 대우를 받으리라. 아들은 즉시 재산을 정리해 2,000석 분량을 현금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모시고 한양으로 이사했지요. 그리곤 남산골 이름난 재상의 옛집을 통째로 사들이고 새로 단장했습니다.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사랑채와 행랑채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었고 대문 앞에는 영남부자 조시댁 이사라는 글씨가 붙었지요. 이 소문은 금세 한양 사대부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영남에서 3대 좌수 집안이 한양으로 올라왔다더라. 3,000석 부자라더니 그 기와집을 샀다네. 손님들이 몰려들어 귀경 인사며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사랑채에서 유생들과 시문을 겨루며 선비들의 환심을 사고 조한동은 잔치를 베풀며 한양에서 양반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아버지께 말했지요. 아버지, 이제 한양에 자리도 잡았으니 혼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양반 집안과 혼인을 맺어야 진정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요. 조한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먼저 보니 혼처만 맺으면 우리 집안은 더는 백정의 집안이 아닐 게다. 그렇게 한양에 자리를 잡고 사랑채에서 연일 손님을 맡던 조한동 부자에게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북문 밖에 사는 이정승의 집안에서 막내딸 혼처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이정승은 이름난 공신으로 딸은 이미 2명이 시집갔고 막내딸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양에 갓 올라온 영남의 부호이자 3대 좌수라는 명패를 단 조한동의 집안은 금세 혼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곤 사람들이 오가는 술자리에서 자연스레 혼담이 나왔지요. 영남 3대 좌수 대가들이 학문이 깊고 풍모가 빼어나다던데 과거도 준비 중이라지 않소. 이정승 대교수와 혼인을 맺으면 천하의 사돈이 되겠구려. 이정승도 흠모할 만한 혼처라 여기고 직접 사람을 보내 확인하였지요. 아들을 본 정승은 마음속으로 크게 만족했습니다. 용모 단정하고 문필도 뛰어나며 말씨 또한 점잖구나. 저 정도면 내 딸을 맡겨도 되겠네? 그 자리에서 사성이 오가고 택일까지 잡혔습니다. 혼례일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사흘 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들로서도 혼인과 과거라는 두 개의 큰 길목을 한꺼번에 넘게 된 셈이죠. 조한동은 혼례를 위해 안동에서 좋은 혼수와 가마, 장롱, 병풍 등을 불러올리고 기와집 곳곳을 단장했습니다. 사랑채에는 붉은 비단 등이 걸리고 안채에는 혼례에 쓸 예물들이 곱게 놓였습니다. 혼례 전날에는 잔치 준비로 종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조한동은 직접 술과 안주를 손님들에게 내주며 양반 행세를 톡톡히 했습니다. 한양의 사대부들도 역시 3대 좌수 댁다운 위세라며 혀를 내둘렀지요. 마침내 혼례 당일 초래청에는 화려한 단청과 꽃장식이 놓이고 양반 사대부와 문사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북문 밖 이정승 댁에서도 친족과 하객들이 대거 찾아와 잔치 분위기는 극에 달했지요. 그러나 초례가 막 시작될 즈음 하객 중 한 무리가 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에서 상경한 김씨와 권씨 집안 사람들이 조용히 신랑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저기 조한동 아이가 백정 조한동의 자식 아니냐. 순식간에 잔치 자리가 술렁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 백정 자식이 감히 정승댁 사위가 된다고. 이런 망신이 어디 있나? 이정승 친족들도 놀라 분노했고 사대부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체면을 중시하던 양반 손님들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빠져나가기 시작했지요. 이정승의 안채에서는 부인들이 놀라 아우성을 치고 친지들이 몰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승댁이 백정과 사돈이라니. 이런 치욕이 어디 있어? 소래도 끝내지 못한 채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고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채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러나 신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담을 넘어 신부의 별당으로 들어갔지요. 부인, 내가 오늘 낮에 당신과 혼인한 사람이요. 신부는 눈물이 그렁한 채 신랑을 보았으나 그의 당당한 기세와 따뜻한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첫날 밤을 치르며 비로소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요. 하지만 혼례가 파탄난 다음 날도 신랑은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종로를 걸었습니다. 낮 동안은 과거 시험 준비를 하며 그를 익혔지만 마음속에서는 백정 자식이라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지요. 밤이 깊자 그는 불 꺼진 사랑방에서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만 장원하면 모두가 입을 닫을 게다. 반드시 출세하여 내 신분을 씻어 버리리.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잘 보더라도 이미 혼례 때 망신을 당한 일로 사람들 입방아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때 종로를 지나다 점쟁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길가에 초라한 차림으로 점자리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지요. 신랑은 다급히 그에게 다가가 큰 절을 올리며 사정을 말했습니다. 제가 백정 자식이라 욕을 듣고 혼례까지 망쳤습니다. 과거에 장원하여 명예를 되찾고 싶은데 제 운명이 어찌 될지 보아주십시오. 점쟁이는 신랑을 물끄러미 보더니 괴이한 말을 했습니다. 자네 운명은 참으로 기묘하네. 잘하면 둘이 살고 잘못하면 하나가 죽는다. 신랑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살 길은 없. 점쟁이는 잠시 눈을 감고 더듬듯 점괘를 보다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늘 밤 종로 큰 나무에 올라가 작은 나뭇가지를 물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까치 흉내를 내며 울어라. 그러면 산다. 그날 밤 신랑은 서리가 내린 종로 거리에 홀로 나섰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불고 골목마다 어둠이 내려앉아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지요. 종로 한복판에 서 있는 거대한 나무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나뭇가지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지요. 신랑은 주변을 살피더니 떨어진 가지 하나를 집어 입에 물고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깍. 첫 걸음을 내딛자 깍, 두 번째 걸음에 깍깍. 바람은 윙윙 불고 서리는 이파리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까치 울음이 고요한 밤하늘을 가르자 종로 거리에 메아리가 울렸지요. 마침 그때는 숙종 대왕이 야행 중이었습니다. 숙종은 변복을 하고 호위무사 소수만을 거느린 채 민심을 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까치 우는 소리가 종로에서 들려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이 깊은 밤중에 까치가 운단 말이냐. 숙종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나뭇가지 위에서 입에 나뭇가지를 문 채 까치 흉내를 내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사뭇 절박해 보였지요. 숙종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짐승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면 내려오라. 신랑이 내려오자 호위무사들이
그에게 칼을 들이밀며 말했지요. 전하인시다. 얘를 올리고 고개를 들지 말 거라. 신랑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사람입니다. 부디 제 사정을 들어 주소서. 숙종이 눈짓하니 호위무사들이 물러서고 신랑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연을 고하였습니다. 신분이 백정 자식이라 욕을 듣고 혼례가 파탄났사옵니다. 억울함을 씻으려 과거를 준비하오나 사람들 눈초리가 무섭사옵니다. 방금 점쟁이 말대로 까치 흉내를 내며 살 길을 구하고 있던 중이옵니다. 숙종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기계가 대단하구나. 이런 기계가 과거장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일 과거장에 나아가 글을 짓되 내 사정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쓰거라. 장원으로 뽑아 너의 입을 막고자 하노라. 신랑은 감격해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튿날 아침, 신랑은 숙종의 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과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리가 내린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그의 걸음은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지요. 과거장에는 이미 수많은 유생들이 모여 있었고 신랑도 시험 자리에 앉아 붓을 들었죠.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내걸린 주제는 진위와 신분의 한계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의 처지를 알고 내린 문제 같았지요. 그는 붓을 힘차게 놀리며 써 내려갔습니다. 사람은 태어남에 귀천이 없고 오직 덕과 학문으로 군자를 가른다. 양반이라도 도리를 저버리면 천민보다 못하며 천민이라도 도를 쌓고 학문을 익히면 군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글을 마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내려놓고 숙종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장원으로 뽑아 너의 입을 막아주리라. 며칠 뒤 과거방이 붙는 날, 종로 거리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방에 붙은 이름을 읽으며 웅성거렸습니다. 맨 위에 적힌 글귀가 모두의 눈길을 끌었지요. 장원, 인간치, 김간작.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간치라니? 사람까치라 적혀있네? 이게 누구란 말인가? 그러나 신랑은 즉시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숙종이 내려준 이름. 까치 소리를 흉내내며 운명을 바꾼 그날 밤을 기린 별칭이었지요. 그는 장원으로 뽑혔고 홍패를 품에 안은 채 당당히 과거장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장원 소식은 순식간에 한양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정승 댁에도 전해졌고 신부는 눈물이 그렁해졌습니다. 그분이 장원이라니. 과거를 마친 그는 관복을 차려입고 정승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자 김씨와 권씨 그리고 그간 혼례를 비웃던 이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정승이 직접 마중을 나와 그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장원급제한 신랑을 어찌 사위로 맞지 않겠는가? 과거 장원이라면 그 어떤 험담도 헛되이 사라지리라. 그 길로 그는 다시 초래청에 서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지요. 그를 백정이라 조롱하던 안동 김씨와 권씨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장원 영감님을 몰라 뵈었으니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지요. 사람은 덕과 뜻으로 평가받는 법. 오늘 이 자리로 옛일은 모두 잊읍시다. 숙종대왕은 훗날 조회에서 그를 부르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너를 인간치라 부를 것이다. 까치가 상서로운 울음으로 새해를 여는 것처럼 너는 너의 운명을 스스로 열었느니라. 그는 벼슬길에 올라 정승사위로서 당당히 한양 양반가의 일원이 되었고 안동에서는 그의 이름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장원급제로 신분을 바꾼 사연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이렇게 회자되었습니다. 백정도 저만 잘나면 양반이라더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로써 총명함, 배움, 기계와 결단으로 백정 신분을 벗고 양반에 오른 한 사내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며 신분의 굴레 속에서도 희망과 지략으로 운명을
옛날 안동 땅에 조한동이라는 백정이 살았지요. 그런데 그는 백정이라 해도 보통 백정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천한 일이라며 하질 않는 소 잡고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며 모은 재산이 3천석에 이르렀고 종놈들도 수십 명 거느리며 사는 그야말로 큰 부자였지요. 집은 기와집이었고 안채에는 부인과 여종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으며 사랑채에는 손님들이 드나드는 걸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헌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의 굴레는 벗을 수 없었습니다. 백정은 백정일 뿐 양반을 드나들 수도 없고 양반과 혼인을 맺을 수도 없었지요. 조한동에게는 문남독자 외아들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8살로 한창 총명할 나이였지요. 얼굴이 반듯하고 눈매가 총명해 보는 이마다 저 아이는 글만 배우면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백정 신분으로는 서당에 보낼 수 없으니 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매일 아침이면 아들이 방으로 들어와 공손히 문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러곤 아버지 무릎 등을 기대 앉아 머리를 쓰다듬게 했지요. 조한동은 아들의 그 작은 등을 어루만지며 저도 모르게 흉하고 긴 한숨을 내뱉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몰랐지요. 하지만 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니 어느 날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보시면 자꾸 한숨을 쉬십니까? 글쎄다. 내 얼굴을 보니 자연히 한숨이 나온다. 그 말이 석연치 않아 아들은 또 물었지요. 부자간에 숨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동은 마침내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천직이라 너를 글방에도 못 보내고 글자 하나 가르치지 못하니 그게 한이 되어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구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 어렵지 않다니? 아버지, 며칠 뒤면 설이 옵니다. 명주며 비단을 몇 필 사고 쌀도 몇 가마니 장만하십시오. 그것으로 부임하신 사또께에 세찬을 드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한동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제게 맡기십시오. 사또께 세찬을 드리고 아버지의 정성을 보이면 사또 댁에서 저를 아들처럼 거두어 공부를 시켜주실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말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야무졌고 그 말투 속에는 어른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한동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놈 보통 녀석이 아니로구나. 내 말대로 해보마. 그리하여 조한동은 설 무렵 값비싼 옷감과 쌀을 장만해 부임한 사또 댁에 세찬을 보냈습니다. 사또 역시 조한동이 평소 덕을 베풀며 살던 인물인 것을 아는 터라 내심 호의적으로 받아주었지요. 그러나 조한동은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백정 신분이라는 굴레가 그를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조한동은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 술을 기울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은 걱정스레 물었지요. 서방님, 무슨 시름이 그리 크십니까? 부인.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뭘 하오. 내 아들이 글을 못 배우고 양반집 도련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 신세가 서글프지 않소. 한편 사또에게 세찬을 바치고 사또 댁에 들어간 조한동의 아들은 그 뒤로 더욱 빛을 발했지요. 사또는 처음에는 백정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한 성품과 총기 있는 눈을 보고는 점점 정을 붙였습니다. 사또 댁에서 조한동의 아들을 사또 도련님과 함께 배우는 서생이라 부르며 글방에 앉혔지요. 글 선생은 글 한 자만 가르치면 10자를 깨닫는 아이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비상한 제목이로다. 하루에 천자문을 다 외우는구나. 아이는 글씨도 곧잘 써서 한 번 붓을 들면 힘이 있었고 글을 짙게 하면 마치 양반과 선비들처럼 사자성어를 술술 풀어내니 보는 이들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또 댁 사람들도 어느새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챙겼지요.
세월이 흘러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아들은 글과 학문을 모두 익혔습니다. 어느 날 글 선생이 웃으며 말했지요. 이제 배울 게 없다. 과거에 나가도 손색이 없겠구나.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곧장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배울 것을 다 배웠습니다. 벌써 10년을 채우려면 아직 멀었거늘. 스승님께서 더는 배울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들의 눈빛은 어느새 평범한 백정의 자식이 아닌 어엿한 선비의 기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곧장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옵니까? 3,000석직이나 된다. 그렇다면 1,000석의 문서를 떼어 사또께 드리소서. 왜 1,000석을 떼어주란 말이냐? 사또께 문서를 드리고 인장을 받아야 합니다. 인장을 받으면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명분을 먼저 보고 따르지 않습니까? 조한동은 아들의 당찬 말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또는 1,000석 문서를 받고 3대 좌수 인장을 찍어내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조한동은 3대 좌수로서 좌수 풍계를 갖추었으니 양반 대우를 받으리라. 아들은 즉시 재산을 정리해 2,000석 분량을 현금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모시고 한양으로 이사했지요. 그리곤 남산골 이름난 재상의 옛집을 통째로 사들이고 새로 단장했습니다.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사랑채와 행랑채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었고 대문 앞에는 영남부자 조시댁 이사라는 글씨가 붙었지요. 이 소문은 금세 한양 사대부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영남에서 3대 좌수 집안이 한양으로 올라왔다더라. 3,000석 부자라더니 그 기와집을 샀다네. 손님들이 몰려들어 귀경 인사며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사랑채에서 유생들과 시문을 겨루며 선비들의 환심을 사고 조한동은 잔치를 베풀며 한양에서 양반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아버지께 말했지요. 아버지, 이제 한양에 자리도 잡았으니 혼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양반 집안과 혼인을 맺어야 진정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요. 조한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먼저 보니 혼처만 맺으면 우리 집안은 더는 백정의 집안이 아닐게다. 그렇게 한양에 자리를 잡고 사랑채에서 연일 손님을 맡던 조한동 부자에게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북문 밖에 사는 이정승의 집안에서 막내딸 혼처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이정승은 이름난 공신으로 딸은 이미 2명이 시집갔고 막내딸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양에 갓 올라온 영남의 부호이자 3대 좌수라는 명패를 단 조한동의 집안은 금세 혼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곤 사람들이 오가는 술자리에서 자연스레 혼담이 나왔지요. 영남 3대 좌수 댁 아들이 학문이 깊고 풍모가 빼어나다던데 과거도 준비 중이라지 않소. 이정승 댁 교수와 혼인을 맺으면 천하의 사돈이 되겠구려. 이정승도 흠모할 만한 혼처라 여기고 직접 사람을 보내 확인하였지요. 아들을 본 정승은 마음속으로 크게 만족했습니다. 용모 단정하고 문필도 뛰어나며 말씨 또한 점잖구나. 저 정도면 내 딸을 맡겨도 되겠네? 그 자리에서 사성이 오가고 택일까지 잡혔습니다. 혼례일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사흘 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들로서도 혼인과 과거라는 두 개의 큰 길목을 한꺼번에 넘게 된 셈이죠. 조한동은 혼례를 위해 안동에서 좋은 혼수와 가마, 장롱, 병풍 등을 불러올리고 기와집 곳곳을 단장했습니다. 사랑채에는 붉은 비단 등이 걸리고 안채에는 혼례에 쓸 예물들이 곱게 놓였습니다. 혼례 전날에는 잔치 준비로 종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조한동은 직접 술과 안주를 손님들에게 내주며 양반 행세를 톡톡히 했습니다. 한양의 사대부들도 역시 3대 좌수 댁다운 위세라며 혀를 내둘렀지요. 마침내 혼례 당일 초래청에는 화려한 단청과 꽃장식이 놓이고 양반 사대부와 문사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북문박 이정승 댁에서도 친족과 하객들이 대거 찾아와 잔치 분위기는 극에 달했지요. 그러나 초래가 막 시작될 즈음 하객 중 한 무리가 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에서 상경한 김씨와 권씨 집안 사람들이 조용히 신랑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저기 조한동 아이가 백정 조한동의 자식 아니냐. 순식간에 잔치 자리가 술렁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 백정 자식이 감히 정승댁 사위가 된다고. 이런 망신이 어디 있나? 이정승 친족들도 놀라 분노했고 사대부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체면을 중시하던 양반 손님들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빠져나가기 시작했지요. 이정승의 안채에서는 부인들이 놀라 아우성을 치고 친지들이 몰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승댁이 백정과 사돈이라니. 이런 치욕이 어디 있어? 초래도 끝내지 못한 채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고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채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러나 신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담을 넘어 신부의 별당으로 들어갔지요. 부인, 내가 오늘 낮에 당신과 혼인한 사람이요. 신부는 눈물이 그렁한 채 신랑을 보았으나 그의 당당한 기세와 따뜻한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첫날 밤을 치르며 비로소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요. 하지만 혼례가 파탄난 다음 날도 신랑은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종로를 걸었습니다. 낮 동안은 과거 시험 준비를 하며 그를 익혔지만 마음속에서는 백정 자식이라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지요. 밤이 깊자 그는 불 꺼진 사랑방에서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만 장원하면 모두가 입을 닫을 게다. 반드시 출세하여 내 신분을 씻어 버리리.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잘 보더라도 이미 혼례 때 망신을 당한 일로 사람들 입방아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때 종로를 지나다 점쟁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길가에 초라한 차림으로 점자리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지요. 신랑은 다급히 그에게 다가가 큰 절을 올리며 사정을 말했습니다. 제가 백정 자식이라 욕을 듣고 혼례까지 망쳤습니다. 과거에 장원하여 명예를 되찾고 싶은데 제 운명이 어찌 될지 보아주십시오. 점쟁이는 신랑을 물끄러미 보더니 괴이한 말을 했습니다. 자네 운명은 참으로 기묘하네. 잘하면 둘이 살고 잘못하면 하나가 죽는다. 신랑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살 길은 없. 점쟁이는 잠시 눈을 감고 더듬듯 점괘를 보다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늘 밤 종로 큰 나무에 올라가 작은 나뭇가지를 물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까치 흉내를 내며 울어라. 그러면 산다. 그날 밤 신랑은 서리가 내린 종로 거리에 홀로 나섰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불고 골목마다 어둠이 내려앉아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지요. 종로 한복판에 서 있는 거대한 나무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나뭇가지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지요. 신랑은 주변을 살피더니 떨어진 가지 하나를 집어 입에 물고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깍. 첫 걸음을 내딛자 깍, 두 번째 걸음에 깍깍. 바람은 윙윙 불고 서리는 이파리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까치 울음이 고요한 밤하늘을 가르자 종로 거리에 메아리가 울렸지요. 마침 그때는 숙종 대왕이 야행 중이었습니다. 숙종은 변복을 하고 호위무사 소수만을 거느린 채 민심을 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까치 우는 소리가 종로에서 들려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이 깊은 밤중에 까치가 운단 말이냐. 숙종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나뭇가지 위에서 입에 나뭇가지를 문 채 까치 흉내를 내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사뭇 절박해 보였지요. 숙종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짐승이냐 사람인. 사람이면 내려오라. 신랑이 내려오자 호위무사들이 그에게 칼을 들이밀며 말했지요.
전하인시다. 얘를 올리고 고개를 들지 말 거라. 신랑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사람입니다. 부디 제 사정을 들어 주소서. 숙종이 눈짓하니 호위무사들이 물러서고 신랑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연을 고하였습니다. 신분이 백정 자식이라 욕을 듣고 혼례가 파탄났사옵니다. 억울함을 씻으려 과거를 준비하오나 사람들 눈초리가 무섭사옵니다. 방금 점쟁이 말대로 까치 흉내를 내며 살 길을 구하고 있던 중이옵니다. 숙종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기계가 대단하구나. 이런 기계가 과거장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일 과거장에 나아가 글을 짓되 내 사정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쓰거라. 장원으로 뽑아 너의 입을 막고자 하노라. 신랑은 감격해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튿날 아침, 신랑은 숙종의 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과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리가 내린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그의 걸음은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지요. 과거장에는 이미 수많은 유생들이 모여 있었고 신랑도 시험 자리에 앉아 붓을 들었죠.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내걸린 주제는 기니와 신분의 한계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의 처지를 알고 내린 문제 같았지요. 그는 붓을 힘차게 놀리며 써 내려갔습니다. 사람은 태어남에 귀천이 없고 오직 덕과 학문으로 군자를 가른다. 양반이라도 도리를 저버리면 천민보다 못하며 천민이라도 도를 쌓고 학문을 익히면 군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글을 마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내려놓고 숙종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장원으로 뽑아 너의 입을 막아주리라. 며칠 뒤 과거방이 붙는 날, 종로 거리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방에 붙은 이름을 읽으며 웅성거렸습니다. 맨 위에 적힌 글귀가 모두의 눈길을 끌었지요. 장원, 인간치, 김간작.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간치라니? 사람까치라 적혀있네? 이게 누구란 말인가? 그러나 신랑은 즉시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숙종이 내려준 이름. 까치 소리를 흉내내며 운명을 바꾼 그날 밤을 기린 별칭이었지요. 그는 장원으로 뽑혔고 홍패를 품에 안은 채 당당히 과거장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장원 소식은 순식간에 한양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정승 댁에도 전해졌고 신부는 눈물이 그렁해졌습니다. 그분이 장원이라니. 과거를 마친 그는 관복을 차려입고 정승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자 김씨와 권씨 그리고 그간 혼례를 비웃던 이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정승이 직접 마중을 나와 그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장원급제한 신랑을 어찌 사위로 맞지 않겠는가? 과거 장원이라면 그 어떤 험담도 헛되이 사라지리라. 그 길로 그는 다시 초래청에 서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지요. 그를 백정이라 조롱하던 안동 김씨와 권씨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장원 영감님을 몰라 뵈었으니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지요. 사람은 덕과 뜻으로 평가받는 법. 오늘 이 자리로 옛일은 모두 잊읍시다. 숙종대왕은 훗날 조회에서 그를 부르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너를 인간치라 부를 것이다. 까치가 상서로운 울음으로 새해를 여는 것처럼 너는 너의 운명을 스스로 열었느니라. 그는 벼슬길에 올라 정승사위로서 당당히 한양 양반가의 일원이 되었고 안동에서는 그의 이름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장원급제로 신분을 바꾼 사연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이렇게 회자되었습니다. 백정도 저만 잘나면 양반이라더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로써 총명함, 배움, 기계와 결단으로 백정 신분을 벗고 양반에 오른 한 사내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며 신분의 굴레 속에서도 희망과 지략으로 운명을 옛날 안동 땅에 조한동이라는 백정이 살았지요.
그런데 그는 백정이라 해도 보통 백정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천한 일이라며 하질 않는 소잡고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며 모은 재산이 3천석에 이르렀고 종놈들도 수십 명 거느리며 사는 그야말로 큰 부자였지요. 집은 기와집이었고 안채에는 부인과 여종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으며 사랑채에는 손님들이 드나드는 걸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헌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의 굴레는 벗을 수 없었습니다. 백정은 백정일 뿐 양반을 드나들 수도 없고 양반과 혼인을 맺을 수도 없었지요. 조한동에게는 문남독자 외아들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8살로 한창 총명할 나이였지요. 얼굴이 반듯하고 눈매가 총명해 보는 이마다 저 아이는 글만 배우면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백정 신분으로는 서당에 보낼 수 없으니 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매일 아침이면 아들이 방으로 들어와 공손히 문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러곤 아버지 무릎 등을 기대 앉아 머리를 쓰다듬게 했지요. 조한동은 아들의 그 작은 등을 어루만지며 저도 모르게 흉하고 긴 한숨을 내뱉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몰랐지요. 하지만 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니 어느 날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보시면 자꾸 한숨을 쉬십니까? 글쎄다. 내 얼굴을 보니 자연히 한숨이 나온다. 그 말이 석연치 않아 아들은 또 물었지요. 부자간에 숨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동은 마침내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천직이라 너를 글방에도 못 보내고 글자 하나 가르치지 못하니 그게 한이 되어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구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 어렵지 않다니? 아버지, 며칠 뒤면 설이 옵니다. 명주며 비단을 몇 필 사고 쌀도 몇 가마니 장만하십시오. 그것으로 부임하신 사또께 세찬을 드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한동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제게 맡기십시오. 사또께 세찬을 드리고 아버지의 정성을 보이면 사또 댁에서 저를 아들처럼 거두어 공부를 시켜주실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말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야무졌고 그 말투 속에는 어른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한동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놈 보통 녀석이 아니로구나. 내 말대로 해보마. 그리하여 조한동은 설 무렵 값비싼 옷감과 쌀을 장만해 부임한 사또 댁에 세찬을 보냈습니다. 사또 역시 조한동이 평소 덕을 베풀며 살던 인물인 것을 아는 터라 내심 호의적으로 받아주었지요. 그러나 조한동은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백정 신분이라는 굴레가 그를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조한동은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 술을 기울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은 걱정스레 물었지요. 서방님, 무슨 시름이 그리 크십니까? 부인.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뭘 하오. 내 아들이 글을 못 배우고 양반집 도련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 신세가 서글프지 않소. 한편 사또에게 세찬을 바치고 사또 댁에 들어간 조한동의 아들은 그 뒤로 더욱 빛을 발했지요. 사또는 처음에는 백정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한 성품과 총기 있는 눈을 보고는 점점 정을 붙였습니다. 사또 댁에서 조한동의 아들을 사또 도련님과 함께 배우는 서생이라 부르며 글방에 앉혔지요. 글 선생은 글 한 자만 가르치면 10자를 깨닫는 아이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비상한 제목이로다. 하루에 1000자문을 다 외우는구나. 아이는 글씨도 곧잘 써서 한 번 붓을 들면 힘이 있었고 글을 짙게 하면 마치 양반과 선비들처럼 사자성어를 술술 풀어내니 보는 이들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또 댁 사람들도 어느새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챙겼지요. 세월이 흘러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아들은 글과 학문을 모두 익혔습니다. 어느 날 글 선생이 웃으며 말했지요.
이제 배울 게 없다. 과거에 나가도 손색이 없겠구나.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곧장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배울 것을 다 배웠습니다. 벌써 10년을 채우려면 아직 멀었거늘. 스승님께서 더는 배울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들의 눈빛은 어느새 평범한 백정의 자식이 아닌 어엿한 선비의 기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곧장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옵니까? 3,000석직이나 된다. 그렇다면 1,000석의 문서를 떼어 사또께 드리소서. 왜 1,000석을 떼어주란 말이냐? 사또께 문서를 드리고 인장을 받아야 합니다. 인장을 받으면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명분을 먼저 보고 따르지 않습니까? 조한동은 아들의 당찬 말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또는 1,000석 문서를 받고 3대 좌수 인장을 찍어내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조한동은 3대 좌수로서 좌수 풍계를 갖추었으니 양반 대우를 받으리라. 아들은 즉시 재산을 정리해 2,000석 분량을 현금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모시고 한양으로 이사했지요. 그리곤 남산골 이름난 재상의 옛집을 통째로 사들이고 새로 단장했습니다.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사랑채와 행랑채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었고 대문 앞에는 영남부자 조시댁 이사라는 글씨가 붙었지요. 이 소문은 금세 한양 사대부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영남에서 3대 좌수 집안이 한양으로 올라왔다더라. 3,000석 부자라더니 그 기와집을 샀다네. 손님들이 몰려들어 귀경 인사며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사랑채에서 유생들과 시문을 겨루며 선비들의 환심을 사고 조한동은 잔치를 베풀며 한양에서 양반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아버지께 말했지요. 아버지, 이제 한양의 자리도 잡았으니 혼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양반 집안과 혼인을 맺어야 진정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요. 조한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먼저 보니 혼처만 맺으면 우리 집안은 더는 백정의 집안이 아닐게다. 그렇게 한양의 자리를 잡고 사랑채에서 연일 손님을 맡던 조한동 부자에게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북문 밖에 사는 이정승의 집안에서 막내딸 혼처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이정승은 이름난 공신으로 딸은 이미 2명이 시집갔고 막내딸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양에 갓 올라온 영남의 부호이자 3대 좌수라는 명패를 단 조한동의 집안은 금세 혼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곤 사람들이 오가는 술자리에서 자연스레 혼담이 나왔지요. 영남 3대 좌수 댁 아들이 학문이 깊고 풍모가 빼어나다던데 과거도 준비 중이라지 않소. 이정승 댁 교수와 혼인을 맺으면 천하의 사돈이 되겠구려. 이정승도 흠모할 만한 혼처라 여기고 직접 사람을 보내 확인하였지요. 아들을 본 정승은 마음속으로 크게 만족했습니다. 용모 단정하고 문필도 뛰어나며 말씨 또한 점잖구나. 저 정도면 내 딸을 맡겨도 되겠네? 그 자리에서 사성이 오가고 택일까지 잡혔습니다. 혼례일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사흘 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들로서도 혼인과 과거라는 두 개의 큰 길목을 한꺼번에 넘게 된 셈이죠. 조한동은 혼례를 위해 안동에서 좋은 혼수와 가마, 장롱, 병풍 등을 불러올리고 기와집 곳곳을 단장했습니다. 사랑채에는 붉은 비단 등이 걸리고 안채에는 혼례에 쓸 예물들이 곱게 놓였습니다. 혼례 전날에는 잔치 준비로 종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조한동은 직접 술과 안주를 손님들에게 내주며 양반 행세를 톡톡히 했습니다. 한양의 사대부들도 역시 3대 좌수 댁다운 위세라며 혀를 내둘렀지요. 마침내 혼례 당일 초래청에는 화려한 단청과 꽃장식이 놓이고 양반 사대부와 문사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북문 밖 이정승 댁에서도 친족과 하객들이 대거 찾아와 잔치 분위기는 극에 달했지요. 그러나 초래가 막 시작될 즈음 하객 중 한 무리가 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에서 상경한 김씨와 권씨 집안 사람들이 조용히 신랑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저기 조한동 아이가 백정 조한동의 자식 아니냐. 순식간에 잔치 자리가 술렁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 백정 자식이 감히 정승댁 사위가 된다고. 이런 망신이 어디 있나? 이정승 친족들도 놀라 분노했고 사대부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체면을 중시하던 양반 손님들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빠져나가기 시작했지요. 이정승의 안채에서는 부인들이 놀라 아우성을 치고 친지들이 몰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승댁이 백정과 사돈이라니. 이런 치욕이 어디 있어? 소래도 끝내지 못한 채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고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채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러나 신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담을 넘어 신부의 별당으로 들어갔지요. 부인, 내가 오늘 낮에 당신과 혼인한 사람이요. 신부는 눈물이 그렁한 채 신랑을 보았으나 그의 당당한 기세와 따뜻한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첫날 밤을 치르며 비로소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요. 하지만 혼례가 파탄난 다음 날도 신랑은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종로를 걸었습니다. 낮 동안은 과거 시험 준비를 하며 글을 익혔지만 마음속에서는 백정 자식이라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지요. 밤이 깊자 그는 불 꺼진 사랑방에서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만 장원하면 모두가 입을 닫을게다. 반드시 출세하여 내 신분을 씻어 버리리.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잘 보더라도 이미 혼례 때 망신을 당한 일로 사람들 입방아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때 종로를 지나다 점쟁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길가의 초라한 차림으로 점자리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지요. 신랑은 다급히 그에게 다가가 큰 절을 올리며 사정을 말했습니다. 제가 백정 자식이라 욕을 듣고 혼례까지 망쳤습니다. 과거에 장원하여 명예를 되찾고 싶은데 제 운명이 어찌 될지 보아주십시오. 점쟁이는 신랑을 물끄러미 보더니 괴이한 말을 했습니다. 자네 운명은 참으로 기묘하네. 잘하면 둘이 살고 잘못하면 하나가 죽는다. 신랑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살 길은 없. 점쟁이는 잠시 눈을 감고 더듬듯 점괘를 보다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늘 밤 종로 큰 나무에 올라가 작은 나뭇가지를 물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까치 흉내를 내며 울어라. 그러면 산다. 그날 밤 신랑은 서리가 내린 종로 거리에 홀로 나섰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불고 골목마다 어둠이 내려앉아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지요. 종로 한복판에 서 있는 거대한 나무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나뭇가지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지요. 신랑은 주변을 살피더니 떨어진 가지 하나를 집어 입에 물고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깍! 첫 걸음을 내딛자 깍, 두 번째 걸음에 깍깍. 바람은 윙윙 불고 서리는 이파리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까치 울음이 고요한 밤하늘을 가르자 종로 거리에 메아리가 울렸지요. 마침 그때는 숙종 대왕이 야행 중이었습니다. 숙종은 변복을 하고 호위무사 소수만을 거느린 채 민심을 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까치 우는 소리가 종로에서 들려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이 깊은 밤중에 까치가 운단 말이냐. 숙종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나뭇가지 위에서 입에 나뭇가지를 문 채 까치 흉내를 내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사뭇 절박해 보였지요. 숙종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짐승이냐 사람인. 사람이면 내려오라. 신랑이 내려오자 호위무사들이 그에게 칼을 들이밀며 말했지요. 전하인시다. 얘를 올리고 고개를 들지 말 거라. 신랑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사람입니다. 부디 제 사정을 들어 주소서. 숙종이 눈짓하니 호위무사들이 물러서고 신랑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연을 고하였습니다. 신분이 백정 자식이라 욕을 듣고 혼례가 파탄났사옵니다. 억울함을 씻으려 과거를 준비하오나 사람들 눈초리가 무섭사옵니다. 방금 점쟁이 말대로 까치 흉내를 내며 살 길을 구하고 있던 중이옵니다. 숙종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기계가 대단하구나. 이런 기계가 과거장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일 과거장에 나아가 글을 짓되 내 사정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쓰거라. 장원으로 뽑아 너의 입을 막고자 하노라. 신랑은 감격해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튿날 아침, 신랑은 숙종의 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과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리가 내린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그의 걸음은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지요. 과거장에는 이미 수많은 유생들이 모여 있었고 신랑도 시험 자리에 앉아 붓을 들었죠.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내걸린 주제는 기니와 신분의 한계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의 처지를 알고 내린 문제 같았지요. 그는 붓을 힘차게 놀리며 써 내려갔습니다. 사람은 태어남에 귀천이 없고 오직 덕과 학문으로 군자를 가른다. 양반이라도 도리를 저버리면 천민보다 못하며 천민이라도 도를 쌓고 학문을 익히면 군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글을 마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내려놓고 숙종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장원으로 뽑아 너의 입을 막아주리라. 며칠 뒤 과거방이 붙는 날, 종로 거리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방에 붙은 이름을 읽으며 웅성거렸습니다. 맨 위에 적힌 글귀가 모두의 눈길을 끌었지요. 장원, 인간치, 김간작.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간치라니? 사람까치라 적혀있네? 이게 누구란 말인가? 그러나 신랑은 즉시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숙종이 내려준 이름. 까치 소리를 흉내내며 운명을 바꾼 그날 밤을 기린 별칭이었지요. 그는 장원으로 뽑혔고 홍패를 품에 안은 채 당당히 과거장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장원 소식은 순식간에 한양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정승 댁에도 전해졌고 신부는 눈물이 그렁해졌습니다. 그분이 장원이라니. 과거를 마친 그는 관복을 차려입고 정승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자 김씨와 권씨 그리고 그간 혼례를 비웃던 이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정승이 직접 마중을 나와 그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장원급제한 신랑을 어찌 사위로 맞지 않겠는가? 과거 장원이라면 그 어떤 험담도 헛되이 사라지리라. 그 길로 그는 다시 초래청에 서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지요. 그를 백정이라 조롱하던 안동 김씨와 권씨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장원 영감님을 몰라 뵈었으니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지요. 사람은 덕과 뜻으로 평가받는 법. 오늘 이 자리로 옛일은 모두 잊읍시다. 숙종대왕은 훗날 조회에서 그를 부르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너를 인간치라 부를 것이다. 까치가 상서로운 울음으로 새해를 여는 것처럼 너는 너의 운명을 스스로 열었느니라. 그는 벼슬길에 올라 정승사위로서 당당히 한양 양반가의 일원이 되었고 안동에서는 그의 이름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장원급제로 신분을 바꾼 사연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이렇게 회자되었습니다. 백정도 저만 잘나면 양반이라더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로써 총명함, 배움, 기계와 결단으로 백정 신분을 벗고 양반에 오른 한 사내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며 신분의 굴레 속에서도 희망과 지략으로 운명을 옛날 안동 땅에 조한동이라는 백정이 살았지요. 그런데 그는 백정이라 해도 보통 백정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천한 일이라며 하질 않는 소 잡고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며 모은 재산이 3,000석에 이르렀고
종놈들도 수십 명 거느리며 사는 그야말로 큰 부자였지요. 집은 기와집이었고 안채에는 부인과 여종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으며 사랑채에는 손님들이 드나드는 걸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헌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의 굴레는 벗을 수 없었습니다. 백정은 백정일 뿐 양반을 드나들 수도 없고 양반과 혼인을 맺을 수도 없었지요. 조한동에게는 문남독자 외아들 하나뿐이었는데